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40줄에 들어선 여성이에요. 저는 유복자로 태어나 결혼 전까지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은 사진으로 본 게 전부예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다면 전부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아빠 정에 굶주려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건 다 삼촌들과 이모들 덕분이었죠. 제가 삼촌, 이모라고 부르는 그분들은 사실 저희 부모님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다들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운 분들이거나 저희 엄마 직장 동료분들이죠. 저희 아빠는 재단사였어요. 이름 있는 의료업체에서도 저희 아빠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만큼 실력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 아빠가 회사를 나와 직접 옷공장을 차리게 된 건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의상 디자이너로 아빠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실력도 좋고 인물이 좋아서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꼬였다나 봐요. 엄마가 회사에 입사하던 초창기부터 엄마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아빠는 엄마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을 하나씩 밀어내고 결국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원성이 자자했고 몇 번의 불미스러운 사건 끝에 엄마와 함께 동반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분야나 다 그렇겠지만 입소문이 한번 퍼지고 나니 이직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하는 수 없이 공장을 차리게 된 거죠. 다행히 아빠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서 공장은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명동에 작은 의상실을 차렸는데 처음 몇 달은 일감이 없어서 다른 의상실 일감을 얻어다 미싱사 노릇을 하며 용돈벌이를 해야 했지만 운 좋게 굵직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 후로는 가게 월세 걱정 없이 의상실을 꾸려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퇴사 후 2년 넘게 동거를 하다가 공장과 의상실이 자리를 잡자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친가에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이유는 저희 엄마가 고아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놈아, 장남이라는 놈이 근본도 모르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엄마가 잡은 선자리나 나가. 부모 없는 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일 쪽에서도 실력 인정받고 있고 살림 솜씨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절대 이 사람은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놈아, 그럼 뭐하냐? 부모도 없이 보고 배운 것도 없는 앤데 자꾸 고집 부릴 거면 아예 이참에 부모 자식 영 끊고 살아라. 결국 아빠는 본가와 연을 끊고 엄마를 택했어요. 엄마는 자신 때문에 남편이 부모 형제도 끊어냈는데 결혼식까지 올릴 수는 없다며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했고 아빠도 그런 엄마 뜻을 따라주었죠. 결혼 후에도 저희 부모님은 각자의 일을 이어가셨어요. 당시만 해도 해외 브랜드가 수입이 안 되던 때인데다 남대문을 중심으로 의류업이 성행했던 시기였기에 만리동에 있던 아빠 옷공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대요. 엄마는 엄마대로 맞춤 옷을 해입는 있는 집 사모님들 덕분에 의상실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았고요. 그렇게 두 분 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저를 갖게 되셨어요. 막달까지도 의상실 일을 멈추지 않았던 엄마 때문에 아빠는 공장 일을 마치고 만리동에서 명동까지 엄마를 데리러 오곤 했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엄마는 의상실에서 잔업을 하며 아빠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리동에서 출발한다고 한 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아빠가 오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의상실 문을 닫고 먼저 집으로 가려던 차에 전화가 걸려온 거죠. 아빠 밑에서 일하는 창수 삼촌이었어요. 형수, 큰일 났어요. 창호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많이 위험해요. 형수가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비 흘린 채 병상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고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나신 뒤였고 장례식장에 빈소까지 마련된 후였대요.
혹여 안 사귄 엄마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삼촌들과 이모들은 전전긍긍하며 엄마 대신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한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잔뜩 화가 나 있던 아빠 가족들한테서 엄마를 지켜내느라 엄청 고생들을 하셨죠.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뒤 엄마는 저를 낳으셨어요. 아빠 없는 집에서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한 엄마는 당신 처지가 서러워 그렇게 우셨다고 하더군요. 부모 복도 없는 년이 남편 복은 있겠냐고 신세한탄을 하며 울다가 잠들기를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이모들이 엄마를 위로했다고 해요. 언니, 이제 언니 홀몸 아니야. 언니가 잘못되면 이 애는 어떡해? 언니처럼 부모 없는 자식 만들 거야? 언니가 당한 서름 언니 딸도 똑같이 받고 살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자식에 대한 책임감으로라도 살라고. 평소 엄마를 잘 따르던 시다이모의 말에 엄마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일단 아빠가 하시던 공장은 창수 삼촌한테 헐값에 넘기기로 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어도 당장 운영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창수 삼촌은 아빠 밑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독립할 실력도 되고 거래처와도 아는 사이라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적임자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운영하던 의상실은 엄마가 산후조리를 마칠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어요. 엄마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곳이라 어쩔 수 없었죠. 엄마의 산후조리는 가족이 없는 엄마를 위해 엄마의 의상실에서 일하는 시다이모가 함께 지내며 도와주기로 했어요. 순식간에 찾아온 비극적인 사건으로 엄마는 졸지에 남편도 잃고 자식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어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바로 자식이야.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거든. 네 아빠 그렇게 보내고 따라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꼬물거리면서 젖달라고 우는 널 보니까 차마 죽을 수가 없더라. 나 아니면 당장 굶어 죽을 판인 널 두고 어떻게 모진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니? 날 살린 건 너야. 그러니 넌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지. 엄마는 툭하면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셨지만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테니까요. 3-7일이 지나자 엄마는 다시 의상실 문을 열었어요. 우리 모녀가 살기 위해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아빠 공장을 팔기는 했지만 당장 수중에 돈이 없었던 창수 삼촌은 벌어서 천천히 갚겠다고 했던 터라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들어올 수입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저를 데리고 의상실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일회용 기저귀가 흔한 시절도 아니었고 기저귀 값을 대기에 벅찬 실정이라서 엄마는 의상실에 있는 자투리천으로 제 기저귀를 만들어 채우셨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바쁠 때면 엄마 밑에서 일하는 시다이모가 저를 돌봐주셨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옆갑의 종업원 언니들이 저를 맡아주기도 했대요. 지금이야 명동이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쇼핑을 하러 가는 곳이 되었지만 80년대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골목마다 맛집도 많고 옷가게며 양복점, 개인 의상실들도 꽤 많았거든요.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명동 바닥을 놀이터 삼아 지내는 아이였어요. 지금은 사라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당시의 명동엔 줄줄이 뷔페란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음식들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게였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거기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일주일 내내 졸라서 가보게 되었죠. 엄마랑 시다이모랑 가게 앞에서 한참이나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이래서 이름이 줄줄이 뷔페인 건가 했었죠. 그 밖에도 명동에는 엄마와 저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참 많아요. 특히 저희 엄마는 명동 교자에서 파는 칼국수를 특히 좋아하셔서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부터 저는 거기 단골이 되었죠. 소공동 순두부집이며 석어찌개집도 그렇고요.
비록 아빠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살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곁에는 든든한 엄마가 있었고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는 이모들이, 아빠의 손이 필요할 때는 삼촌들이 아빠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친척이 없다는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는 고아여서 친척이 없고 아빠는 지방에 가족들이 있긴 했지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고아인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연을 끊고 살게 돼서 아빠 장례식 이후에 연락이 되는 친인척들은 없었어요. 정작 피를 나눈 사람들은 엄마와 저를 버렸지만 오히려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저희 모녀를 가족처럼 보살펴 주고 있는 셈이었죠. 제가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 전공을 하게 된 것도 주변 환경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의상실에서 뛰어놀며 자라다 보니까 원단이 제 장난감이었고 미싱이며 오버록이 놀이기구 같았으니까요. 그러니 대학에 입학해서도 같은 과 친구들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장학금을 독점한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나중 일이고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과 선택을 하던 순간부터 엄마랑 치열하게 싸워야 했어요. 엄마는 제가 엄마랑 같은 길을 가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받아 살면 좋잖아. 왜 사서 고생을 해?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의상 일이 어때서? 난 내 손 움직여서 그리고 만드는 게 적성이 맞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렇게 낳아놨으면서 나보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라는 게 말이 돼? 암튼 난 의상학과 아니면 대학 안 갈 거니까 엄마가 포기해. 몇 달을 그렇게 엄마랑 싸우는 바람에 결국 구원투수인 삼촌들과 이모들이 저희 집에 번갈아 찾아오게 되었어요. 때로는 엄마 말을 들으라며 저를 설득하는 분들도 있었고 왜 애 진로를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냐며 제 편을 들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건 삼촌들도 이모들도 아닌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수능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해서 옷을 챙기려고 안방 옷장을 열었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옷보따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따리 속에는 어릴 때 제가 입던 코트랑 원피스가 들어있더라고요. 20년 가까이 된 지난 옷들인데도 원단도 상하지 않은 채 멀쩡하더라고요. 게다가 디자인도 요즘 옷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그래서 그런 건가 했죠.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 저는 기성복이 아닌 맞춤 옷을 입고 자랐다는 게 생각났어요. 학교에서도 저랑 같은 옷을 입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중에 양면 코트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옷인데 하도 입고 다녀서 소매 부분이 닳아서 몇 번이나 덧대 입을 정도였죠. 제가 그렇게 그 코트를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신 옷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는 공장에서 남는 자투리천을 이용해 취미 삼아 제 옷들을 만들곤 하셨는데 어른 옷만 만들던 분이라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아서 국민학생한테나 맞을 법한 옷들이 탄생하고 말았던 거예요. 엄마는 그 옷들을 보며 잔소리를 하곤 하셨고요. 여보, 아직 뱃속에 있는 애가 언제 자라서 그렇게 큰 옷을 어떻게 입어요? 언제고 입겠지. 애들은 금방 자란다잖아. 어머, 이 좀 봐. 그때 되면 유행 지나서 입지도 못한다고요. 난 우리 애한테 유행 지난 옷은 안 입힐 거니까 알아서 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만든 옷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한테 입히셨어요. 유행을 타든 말든 상관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들어준 옷이니까요. 제게는 아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아빠가 만들어준 옷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죄다 꺼내서 거실 바닥에 늘어놓았죠. 그리고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자기 자식한테 직접 만든 옷을 입힐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나도 아빠처럼 나중에 내 자식한테 내가 만든 옷을 입히고 싶어. 엄마도 내 옷 만들면서 행복했잖아. 안 그래? 나도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좀 지지해줘. 응? 엄마는 한참이나 아빠의 옷을 내려다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누굴 말리겠니? 네 아빠도 그렇게 내가 말리는데도 이 옷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갔잖니. 덕분에 네가 아빠 옷 입고 국민학교 입학식도 가고 생일 파티도 했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해봐. 대신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후회도 난 모른다. 그렇게 저는 의상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 의류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엄마의 의상실은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취직하고 1년쯤 지나 결국 의상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옷이 귀하던 시절은 가고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값싼 중국 옷이 시장을 장악한 마당에 비싼 돈을 들여 맞춤 옷을 입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IMF를 지나오면서 10여 년 가까이 적자 운영을 했던 엄마의 의상실은 보증금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엄마는 당신의 청춘을 함께했던 낡은 미신과 오버록은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운반비를 들여 저희 집 베란다에 가져다 두었어요. 그걸 뭐하러 들고 와? 그냥 버리지. 기집애야, 이걸 어떻게 버려? 지금까지 우리 식구 먹고 살게 해준 게 얘들이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이제는 낡은 고철이 된 미신과 오버록은 그렇게 베란다 구석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걸 다시 사용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엄마는 의상실을 치우고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마치 오래된 법과 이별을 한 사람처럼 심적으로 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의상실은 엄마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남편이자 일터였으니까요. 저는 이참에 엄마가 그냥 쉬시길 바랬어요.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밤낮 없이 일을 해온 엄마였기에 이제는 일 걱정 없이 편히 지내시길 바랐거든요. 엄마, 이제는 나도 버니까 엄마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해.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먹여 살릴 테니까. 됐다. 사지 멀쩡한데 내가 왜 놀아? 그리고 자식이 벌어오는 돈 받고 살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나 아직 오라는 데 많아. 그러니까 넌 열심히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만들어. 그게 엄마 돕는 거야. 결국 엄마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 일을 시작하셨어요. 말로는 오라는 데가 많다고 큰 소리를 치셨지만 연세도 있으신 엄마를 불러주는 곳은 없었어요. 시다 이모 소개로 들어간 옷 공장이 고작이었죠. 공장 나간다고? 거기서 엄마가 뭘 하는데? 디자이너로 일하기엔 엄마 나이가 많잖아. 디자이너는 무슨 미싱 일 하려고. 요즘은 옷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옷 공장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도 미싱은 또 내가 자신 있잖니.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하루 종일 미싱 앞에서 어떻게 버텨?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살림이나 해. 내가 엄마 못 먹여 살리겠어? 됐어 기집애야. 네가 번 돈은 네가 써.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쓸 테니까. 그리고 쉬엄쉬엄 하면 돼. 네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아서 돈 나갈 일도 없는데 미쳤다고 내가 하루 종일 미싱 앞에서 일하겠니? 그냥 내 용돈벌이 할 만큼만 벌어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말로는 용돈벌이라고 하셨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엄마는 처음 약속과 달리 그 연세에도 공장일 바쁘다는 핑계로 야근까지 불사하며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다 시다 이모의 중재로 화해하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는 사이 저는 2년간 연애를 해온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삼촌들과 이모들은 앞다퉈 달려오셨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창수 삼촌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형수님, 다른 건 몰라도 가은이는 제가 식장에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명색이 삼촌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혼수 준비하는데 써주세요.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나 줘요. 됐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형수님. 창호형 공장 물려받아서 저희 식구들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창수 삼촌은 그날 3천만 원이나 건네주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결혼식 때 제 손을 잡고 식장까지 들어가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고요.
결혼식 당일 삼촌들과 이모들 덕분에 시댁 눈치 안 볼 정도로 하객들이 북적여서 엄마는 한시름 놓으셨어요. 친척이 없는 엄마로서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상견례 때 엄마랑 단 둘이 나가서 시댁의 눈치가 좀 보였거든요. 신랑 측은 워낙 대가족인데다 친척들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 시댁이 딱 그랬어요. 5남매 중 셋째인 남편은 위로 형이 둘, 아래로 여동생 둘이 있는데 제 남편이랑 둘째 형, 넷째인 여동생을 빼고 둘은 집안에서 골칫거리로 유명했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고 툭 하면 사고를 쳐서 돈 물어주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첫째 아주버님이 사고를 치신 거예요. 투자자를 모아서 회사를 차린다고 하더니 사기꾼한테 속아서 아버님 앞으로 대출받은 돈도 날리고 자신이 끌어들인 사람들한테 피해까지 입히고 만 거죠. 그 바람에 아버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아들이 사고친 돈을 갚게 되었어요. 당장 아버님이 일을 그만두시면 생활은 어떻게 해? 설마 자식들한테 생활비 내라고 하시지는 않겠지? 왜? 당신 보고 돈 내라고 할까봐 걱정돼?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우리 부모님 아직 그 정도 능력은 되시니까. 아무렴 미식리라는 장모님처럼 능력이 없을까? 뭐? 당신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마가 뭐가 어때서? 말이 낫으니 말이지. 그 나이 먹고 남의 공장에서 미싱 돌린다는 게 말이 되냐? 시골에서 올라온 쌍팔년도 공순이도 아니고 당신도 당신 엄마 하는 일 창피하지 않아? 그동안 남편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몰랐는데 속으로는 저희 엄마 직업을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미싱 돌리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엄마 수십 년간 명동에서 의상실하면서 디자이너로 살아오셨어. 그런 사람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옷 공장에 들어가서 미싱 앞에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했어. 왠지 알아? 아직은 당신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때문이야. 당신 부모님은 어떤데? 당장이라도 아파트 경비 일이라도 나가실 자신 있으시대? 자식들한테 손 벌릴지언정 창피해서 그런 일은 못 하신다지? 이게 차이야. 자신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귀하고 천한 차이를 만드는 거지. 우리 엄마 직업까지 비하해놓고 설마 나보고 자기 부모님 생활비 내라는 말은 안 하리라 믿어? 그날 싸움으로 남편과 저는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남편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부모님 생활비 얘기는 꺼내지 않더군요. 아버님은 그때 일을 그만두신 이후로 일은 안 하고 계시지만 시댁 살림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저는 그동안 몰랐던 시댁 생활비의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시작은 둘째 형님한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어요. 동서한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이 집구석 인간들 제정신이 아니야. 큰아주버님이랑 막내돌이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식들도 다 똑같다고. 나 더는 이러고 안 살려고. 이젠 아주 이 집 인간들이라면 진저리 치기 싫어. 이혼할 거야. 형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큰형님네도 갈라서신 마당에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서, 나 우리 그이랑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이혼 생각 안 했던 적이 없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친정에서 끌어다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아버님 일 그만두시고 생활비까지 대느라 내가 김밥집에 알바까지 다닌다고. 그럼 그동안 본가 생활비 형님네가 내신 거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은 동서네가 더 많이 내고 있으면서. 네? 저희가 돈을 낸다고요? 금시초문이었어요. 둘째 형님 말에 따르면 저희 남편이 한 달에 200씩 시댁에 생활비를 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월급으로는 그런 돈을 시댁에 보내고 우리 집 생활비까지 내는 건 불가능한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공동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각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꽤 돼요. 그러니 월 200씩 시댁에 보낸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여보,
오늘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혹시 자기 본가에 생활비 내고 있어? 월 200씩이나 낸다던데 사실이야? 그러자 남편이 순간 깜짝 놀라며 딸꾹질까지 하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보였어요. 정말인가 보네? 자기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200씩이나 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말이야. 그 돈 어디서 났어? 나 몰래 대출이라도 받았어? 그러자 남편은 절대 대출을 받은 건 아니라며 갚을 필요 없는 돈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갚을 필요 없는 돈이 어딨어? 당신 도박이라도 하는 거야? 말해봐. 점점 더 의심이 깊어지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남편은 사실대로 실토하게 되었죠.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저희 엄마 월급이었어요.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고 받는 월급 250만 원 중에서 매달 200만 원이나 받아다가 자기 집에 생활비를 보냈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는 아파트 대출금 내는데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고선 말이죠. 제가 자존심 때문에 엄마한테 직접 말 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대신 말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놨더라고요. 딸 자식 집장만 한다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엄마는 월급의 대부분을 떼어주느라 야근까지 해가며 야근 수당을 받아가며 근근히 살아오셨던 거예요. 아,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가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 엄마 돈을 뜯어다 지 부모 생활비로 주다니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욕을 하며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어요. 야, 이 개새끼야. 네 부모 먹여 살리자고 내 부모 등골을 빼가냐? 네 손으로 네 부모 부양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부모 팔아서 네 부모 부양을 해?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냐? 네 잘난 주둥이로 뭐라 그랬어? 네 부모는 네가 책임진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놓고 왜 죄 없는 내 엄마를 부려먹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부려먹냐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러냔 말이야. 너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속여서 받아간 돈 당장 뱉어내. 이자까지 쳐서 안 내놓으면 나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이참에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 잘 됐네. 너희 둘째 형이랑 너랑 나란히 이혼남 돼서 니네 부모 먹여 살리면 되겠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차피 장모님은 혼자 몸이라 돈 들어갈 데도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빌린 거야. 떼어먹을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뭐? 잠깐 빌려? 몇 년 동안이나 갚을 생각 없이 받아 처먹어 놓고. 잠깐? 넌 대가리를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니냐? 잠깐이라는 단어의 뜻도 몰라? 됐고, 너 같은 쓰레기랑 길게 말 섞을 것도 없어. 입 닥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날 저는 남편을 내쫓고 안방문을 걸어 잠근 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한테 욕을 퍼붓긴 했지만 저 역시 욕을 먹어도 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년간 우리 엄마가 사위 속에 삭취를 당하는데도 눈치도 못 채고 살았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남편과 갈라섰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받아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됐던 남편은 위자료와 저희 엄마 돈을 배상하는 대신 아파트를 넘겼어요. 아파트를 넘겼다고는 해도 은행 대출금을 빼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신혼집을 차릴 때부터 우리는 반반 돈을 내서 전세 보증금을 만들었던 터라 남편 혼자 만든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로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엄마가 사는 집은 빌라라서 외풍도 있고 아파트에 비해 집값도 잘 안 올라서 엄마 집을 팔기로 한 거죠. 엄마 집을 판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더니 가계 부담도 확 줄고 많이 편해졌죠. 엄마랑 같이 살게 되니 엄마 혼자 둘 때보다 걱정도 덜 되고 맛있는 집밥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공장 일은 그만두면 안 돼?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엄마는 그냥 살림만 해. 응? 나도 효도 좀 해보자. 효도는 무슨? 안 그래도 공장 일은 그만둘 참이었어. 다른 일이 생겼거든. 다른 일? 아, 그냥 일하지 말라니까. 엄만 내가 먹여 살린다고.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저도 말릴 수 없겠더라고요. 바로 시니어 디자이너였거든요. 그 일은 창수 삼촌이 소개해준 일로 시니어 모델들한테 맞는 옷을 디자인하는 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패션쇼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모델들에 맞게 옷을 디자인하는 거였죠. 명동에서 오랜 세월 의상실을 했던 엄마한테는 제격인 일이었어요. 밑에 도와주는 직원들도 많아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데다 디자이너로서의 엄마 자존심도 살리고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엄마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파리, 홍콩, 심지어 크루즈에서도 패션쇼를 열 수 있었어요. 시니어 모델분들이 대부분 있는 집 사모님들이라서 패션쇼가 끝난 뒤에 저희 엄마한테 의상을 주문하는 분들도 많아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혼한 전 남편 앞에서 저희 엄마가 당당히 디자이너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네 회사에서 그의 패션쇼 홍보를 맡는 바람에 마주치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를 보고는 놀라서 고개도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왠지 저 대신 엄마가 전 남편한테 한 방 제대로 먹여준 것 같아서 어찌나 신이 났나 몰라요. 앞으로도 엄마가 몸 건강히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이런 걸 보면 주는 대로 받는 것도 인생인 것 같은데 마음 곱게 쓰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